세계 가장 인구가 많다고 불렸던 인도와 중국, 이 두 거대 국가만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거대 국가보다 20배나 적은 인구와 30배나 적은 영토를 가진 이 나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설마 하며 한국을 찾았던 한 외국인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아주 유망한 인도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인 아룬 샤르마입니다. 제가 인도인이라 스스로 말하기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자국의 발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이 무척 강한 편이죠. 인도의 IT 산업은 지금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도 IT 산업은 2024년 기준 2,450억 달러, 약 320조 원 규모의 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이 GDP의 7.4%를 차지했어요. 이로 하여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디아 정책 지원뿐 아니라 애플, 삼성 등의 기업이 인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반도체 및 하드웨어 산업 확대를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자국의 발전에 힘입어 저는 제 직업을 택하게 되었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죠. 늘 바쁜 편이긴 하나 최근 IT 기업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며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편이긴 하나 그만큼 제가 잘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는 좋았어요. 아룬, 이번에도 또 곧바로 나가야 하는데 피곤하겠네. 이번 프로젝트는 알다시피 중요한 건이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줘. 뭐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이제 거의 중국이 제2의 고향 수준 아니야? 하도 출장이 잦은 편이긴 하나 중국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이라 다들 제게 우스갯소리로 제2의 고향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정도면 중국에 그냥 집을 한 채 사둬야 할 판이에요. 프로젝트 잘 수행하고 올 테니 염려 마세요. 그래도 중국은 꽤 자주 갔던 국가이고 제게 중국 출장 경험은 정말 큰 스펙이자 자랑이었어요. 인도는 아시아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을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나라에 직접적으로 출장을 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죠. 실제로 제가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나면 동료들은 제게 중국에 대해 묻기 바쁘고 저는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대단하더라고. 역시 유일하게 인도와 함께 아시아를 이끌 수 있는 IT 강국은 중국뿐이야. 최첨단 인프라뿐 아니라 거대한 시장 규모까지 입이 벌어지더라니까. 저는 제가 중국 출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제가 중국을 인도와 함께 아시아를 이끌어갈 유일한 IT 강국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선 초고속 IT 인프라를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중국은 5G 기지국이 300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도시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죠. 또한 거리의 CCTV와 교통 신호 시스템이 AI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차량과 보행자 분석이 가능했어요. 웨이신, 알리페이 등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여 정말 편리했고 공공 서비스도 앱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인도도 디지털화가 빠르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중국은 이미 한 단계 앞서 있구나 싶었어. 우리 인도도 더 발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인도는 정부 규제가 많고 승인받는데 한 세월이잖아. 근데 중국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밀어붙이는 느낌이라 의사결정 속도 자체가 완전 빠르더라고. 보통 AI 기능을 제안하면 1, 2주 안에 개발 및 테스트 완료 후 시장에 출시할 정도던데? 이 외에도 이미 AI를 실생활 곳곳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과감한 투자를 하는 중국의 방식, 그리고 자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하려는 그 야망을 저는 정말 높게 평가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 저는 즉시 자국의 시스템에 입히려 노력했고 발전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게 출장은 정말 중요한 기회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죠. 이번 중국 출장은 그야말로 다시 한번 IT 강국의 대단함을 보고 올 수 있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존경심까지 들게 만들었어요. 이 출장으로 저는 중국을 더 강국이라 평가했고 인도가 조금 더 발전하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업무를 마친 후 이어 한국에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IT에 있어 일가견이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제 눈높이의 한국은 높게 평가할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어깨를 감히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는 결코 아니라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의 출장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긴장감도 없었고 솔직히 사전 준비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꽤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는 느낌으로 가볍게 갔다 와야겠네. 한동안 출장만 다니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한국 가서 좀 쉬다 와야겠어. 오히려 한국 출장에서 저는 휴식을 취하며 여유롭게 있다 올 생각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기대는 단 1%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부터 입국 심사까지 한국은 중국과 시작부터 다르긴 했어요. 중국 출장을 자주 가긴 하나 솔직히 비자 문제는 정말 까다롭게 복잡합니다. 인도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려면 사전 비자 발급은 필수였고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초청장, 은행 잔고 증명, 과거 여행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했죠. 이 승인이 나기까지 몇 주의 과정이 필요하고 일정이 촉박하면 늘 초조함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비자를 발급받아도 그 다음 문제는 바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으로 버리는 아까운 시간이죠. 중국 입국 심사대에서는 정말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오래 살펴보며 질문도 몇 가지 툭툭 던지고 비자 소지자들은 추가 확인 절차까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 중국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출국을 할 때 보안 검색은 너무 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아무리 IT 기업 관련 업무라 해도 노트북에 전자기기까지 다 검사를 당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짐까지 다 뒤집고 말이야. 보니까 서구권 출장자들은 빠르게 나가는데 인도 여권 소지자라고 차별이라도 하는 건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중국 출장은 사전에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고 도착해서도 몇 시간의 여유 시간은 무조건 둬야 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2022년부터 한국은 인도 국적자가 단기 방문 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하도록 허용했죠. 다만 KETA라고 하여 전자여행 허가만 사전에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출장,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사전에 적절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죠. 더욱 깜짝 놀란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였어요. 인도 여권으로 한국 입국 심사대에 줄 서려 하자 옆에서 한국인들이 재빠르게 자동 입국 심사를 하며 통과하는 걸 목격했죠. 한국은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하여 한국인 승객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한 후 몇 초 만에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늦게 나온 한국 승객들이 벌써 다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잖아. 한국이 빠른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진짜 빠르긴 하네. 저는 외국인이니 당연히 일반 외국인 심사대로 가야 했고 중국처럼 한없이 대기를 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의 빠른 문화를 찬양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서 있던 줄이 순식간에 쭉쭉 빠지는 걸 보고 문화 충격을 느꼈습니다. 외국인 심사대에서 대면 심사를 받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이 차이를 보며 한국 여권과 시스템에 대한 위상과 인도 여권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신뢰도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를 하며 한국 여권과 한국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 여권의 힘은 상당했고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랑 싱가포르와 경쟁할 정도라니 심지어 192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인도는 80위에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가 60개인가 70개였던 것 같은데 한국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글로벌 강국이었구나.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힘을 어느 정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나라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위상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그 나라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한국이 인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다는 것에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어쩌면 인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IT 강국이라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도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급하게 사전 조사를 시작하고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날 한국 측 담당자들과 미팅이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온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최대한 준비를 하고 한국 측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측 담당자들 뿐 아니라 해외 클라이언트도 있어 여러 상황을 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대로 미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의 업무 환경에서부터 저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의실 와이파이 속도가 1GBps에 가까웠고 5G도 끊김없이 원활했어요.
인도는 지역에 따라 인터넷 속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면 초고속 인터넷에 인프라 설정이 된 업무 환경이 참 부러웠습니다. 또한 중국에 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한국의 IT 기업들은 현명한 결정을 빠르게 내렸고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빨랐어요.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돌아가는 회의실 내부의 상황에서 저는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격 협업이 쉬웠죠. 인도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보안 및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중국이 정말 대단하고 빠르다 생각했는데 한국은 빠른 건 둘째치고 진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심지어 한국은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은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시스템과 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네. 한국 측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는 내내 저는 정말 놀라움에 어떠한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이상의 수준을 뽐내는 모습에 말이죠. 인도가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저였지만 한국의 IT 시스템을 접할수록 선입견을 깨고 배울 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부러웠던 또 다른 이유는 해외 클라이언트와 원활한 협업을 진행하는 매끄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인도도 글로벌 기업이 많기는 하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었고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친 후 나와서 서울의 거리를 보니 한국이 새삼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한국의 깨끗한 거리가 눈에 보였고 밤 늦은 시간에도 안전한 분위기와 시끌벅적한 서울의 거리에 감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도심 지역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천지인데 한국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는구나. 쓰레기통이 곳곳에 다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지? 이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인 건가? 심지어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니 대체 이 나라의 치안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인도에서는 밤에 외출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출을 삼가하는 편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도 치안 문제로 늦은 시간에는 택시나 리키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성의 경우라면 밤에 외출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국은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자결제와 무인 시스템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IT에 관심이 많은 제 입장에서 허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사람이 와서 메뉴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의 메뉴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가격이 있어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 있으니 진짜 편리했어요. 심지어 카드나 현금을 꺼낼 필요도 없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바로 결제도 가능했죠. 이건 정말 IT 강국에서나 내세울 수 있는 기술력일 뿐 아니라 생활화하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술력을 갖는 것이야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나라가 이 기술력을 전부 사용하며 생활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전 한국의 IT 기술력뿐 아니라 시민의식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도였다면 이렇게 생활화할 수 있었을까? 인도도 디지털화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한국은 진짜 체계적이고 생활 곳곳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중국을 뛰어넘는 수준인 건데 한국이 중국보다 IT 강국이라는 건가?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긴 하나 인도 그리고 중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결코 없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보다 높은 수준인 한국의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출장 일정은 애초에 길지도 않았고 벌써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고서조차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머리도 식히고 제출한 보고서도 작성할 겸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했어요. 강남에 있던 대형 카페에 들어서니 곳곳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대학생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이 전부 노트북을 사용하고 패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익숙하다는 것에도 놀라웠어요. 인도의 경우 이렇게 대중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모습 자체가 참 신선했습니다. 제 일에 집중을 해야 했는데 옆에 앉아 일을 하는 한국 직장인의 화면에 자꾸만 시선이 갔고 결국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낯설어 경계를 할 법도 한데 정말 친절하게 대화를 나눠주는 한국 직장인에게 고맙기도 하고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몰래 염탐해서 불쾌하실 것 같지만 어디 여행 가실 건가 봐요. 화면 보니까 비행기표 예매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돌아오는 주말에 베트남 좀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한동안 일만 죽어라 했더니 휴식이 좀 필요해서요. 비행기표만 끊으면 바로 갈 수 있으니 오늘의 숙제도 끝이네요. 저는 이 대화를 하며 한국인의 삶과 마인드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인도는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비자 문제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비행기표만 끊으면 바로 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대화를 끝으로 같은 아시아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인도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국제적 이동의 자유는 이렇게 다른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도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한국의 실상은 전혀 달랐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마음만 먹고 비행기표를 사면 언제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니 이 차이는 단순히 여권의 색깔이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와 시스템 그리고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만 알았지 국제적인 위상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결국 한국 사람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의 끝자락에 저는 업무 이상의 통찰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가는 한국의 출장이 너무 의미 있던 순간이었고 마무리를 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에게 급히 연락이 왔고 함께 일본으로 추가 출장을 가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놀란 것이 벌써 이 짧은 시간에 일 처리를 다 끝내고 다음 일정까지 정해진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당연히 수락을 했지만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급하게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 비자 발급받고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자는 것처럼 말을 하는 한국 담당자에게 저는 의문이 들었죠. 비자 발급을 받고 최소 며칠에서 몇 주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일정을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한국 담당자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아룬 씨,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저희는 일본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이거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일정이 아니라 애매하네요. 같이 가면 좋겠지만 비자 일정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저희끼리 가서 해결하고 추후 통보 드려야겠네요.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려면 당연히 사전 비자 발급은 필수였고 비자 신청 후 최소 며칠에서 몇 주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기업 출장 비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지만 그래도 한국인처럼 즉시 입국은 아예 불가능했죠. 당장 일본 측에서 일정을 대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저는 함께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고작 여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못하다니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하네. 한국인들은 비자 걱정이 없으니까 비즈니스를 더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잖아. 같은 아시아국인데 출장 준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참 억울하고 분했어요. 결국 출장의 효율성까지도 국가의 신뢰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보다 또 중국보다 IT 기술력만 앞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특히나 인도는 제가 가진 자부심에 비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IT 강국이라는 타이틀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와 이동의 자유를 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한국 출장에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본으로 가지 못했고 바로 인도로 돌아와야 했어요. 평소 출장에서 돌아오면 신난 나머지 자랑하기 바빴지만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매일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할까?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도도 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고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아 기대가 큰 상황이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도 활발하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신뢰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여행 자유도 면에서도 갈 길이 먼 것이 바로 인도의 현실이죠.
비자 문제는 선진국으로 이동하려면 여전히 복잡한 게 현실이고 인도 여권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국가들만큼 자유로운 이동 자체가 불가합니다. 심지어 인도의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법적, 행정적 신뢰도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머릿속이 내내 복잡한데 회의를 가져야 했습니다. 중국 출장에 대한 얘기는 몇 번이고 들었으나 한국은 처음이라 모두 흥미로운 눈으로 제게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 출장은 어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은 좀 떨어지지?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좀 과장된 사실 맞지? 중국이랑 경쟁이 많이 붙잖아. 근데 중국이랑 비교할 수준이긴 했어? 모두 제게 집중하고 듣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안달이 나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머릿속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을 줄 몰랐고 인도는 한국에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중국도 뛰어넘는 수준이라 충격이 컸어. 제 말에 모두 의아하다는 듯 쳐다봤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우수할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는 듯 믿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반응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한국은 경쟁 대상조차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 그런 그들에게 한국에서 본 점들을 하나씩 얘기하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한국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배워야 해. 그게 가장 빠른 발전의 길이라 생각하거든. 한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인공지능, 보안 등에서 앞서 있었고 해외 고객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었어. 그리고 복잡한 계층 구조 없이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장 대단했고 사실 내가 제일 놀란 것들은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든 쉽게 여행하고 출장 갈 수 있을 만큼 여권 파워가 대단했어. 그뿐 아니라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길, 정리된 대중교통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 환경의 무인 결제, 모바일 서비스, 정부 행정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첨단 디지털화되어 있었어.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울 점을 찾고 더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 제 말의 회의실은 고요한 정적만이 한참 동안 흘렀어요.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자국보다 훨씬 아래라고 늘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니 놀랄만도 했죠. 전 이어서 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맞아. 그렇지만 더 성장해야 하고 갈 길이 멀었다는 건 인정해야 해. 우리 인도도 글로벌 표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국처럼 타국의 강점을 흡수하는 자세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국 발전하고 싶다면 인정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으나 동료들은 저마다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제가 유망한 회사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제 동료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면 정말 못 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내내 충격을 받아서 멍했던 것처럼 동료들도 온종일 멍하긴 했어요. 그들도 받아들이고 정보 수집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금 회의는 열렸고 저희는 한국의 우수함을 높이 평가하며 인정하기로 했죠. 또 그런 한국의 모습을 배우기로 다짐하며 하나씩 변화해보기로 했어요. 당장 모든 걸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업무 방식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 우선 한국에서 본 것처럼 불필요한 보고 절차는 줄이고 더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를 입히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인 시스템과 자동화가 이미 정착된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수동 프로세스가 많잖아? 우리도 업무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겠어. 끝으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참고했으면 해. 한국 직원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도 꼭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 회화 등을 센스 있게 사용하는 편이거든. 우리도 영어 커뮤니케이션 및 글로벌 시장 이해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글로벌 표준에 맞춰 나가고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상상 이상의 결과가 분명 우리에게도 올 거야. 회사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확 바꾸면서 앞으로 더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려 스스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성장에도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환경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출장 전까지는 인도 IT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며 콧대가 높았으나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도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뿐 아니라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사회 시스템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다른 나라의 IT 업계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으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기 위해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도 꾸준히 할 것을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한국 출장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현실에 안주하며 사회적 제 위치에 만족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제가 인도인인 것도 너무 좋았고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이랑 유일하게 어깨를 겨눌 정도로 강한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그렇다 보니 제 스스로를 발전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는데 뭐 하러 더 공부를 하고 알아봐. 그 시간에 난 좀 쉴래. 난 지금의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며 살다 큰 코를 다쳤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한국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정말 처참했을 거라 예상합니다. 한국을 끝까지 무시해서 굳이 거기까지 왜 가야 하냐고 출장을 거부했다면 말이죠. 아마 하늘에서 제게 그만 거만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변화하라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한국에 다녀온 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늘 실제 경험보다 인터넷과 뉴스에서 얻은 정보로 대충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대충 설렁설렁 알아보고 이거겠구나 싶은 내용으로 선택해서 늘 평가하며 살았었죠. 그나마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야 출장을 가는 거고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느낀 것들이 있을 때야 조금의 생각 변환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출장 전과 후 뭐가 가장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단순히 콧대 높게 자리만 대충 지키는 IT 전문가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보는 정직하고 현명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이죠. 또한 세상을 넓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하나씩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안 그래? 나더러 뭘 더 알아보라는 거야. 제가 늘 했던 말이었어요. 현실의 안주에 건방을 떨던 때의 제 모습은 이제 사라졌고 요즘에 저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겸손한 자세는 필수야. 겸손한 자세와 한국의 지혜로움을 배우려는 태도로 매일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변화에 상사들이 많이 놀라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어요. 확실히 한국식 업무 환경의 일부를 도입했을 뿐인데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나오는 효율성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 앞으로 제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의 글로벌 신뢰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은퇴 후에는 한국처럼 자유롭게 비행기표 하나만 결제하면 바로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노후를 즐기고 싶네요. 한국을 찾은 세계 유수의 국가대사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울산조선소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함선이 우뚝 서 있었고 참석한 각국의 대사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델토르 미국 해군성 장관도 한국의 놀라운 해군력과 군함 건조 기술에 직접 한국의 건조 현장을 방문했었고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등의 수직 발사체계 기술력은 경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함 건조 기술 평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던 그가 솔직하게 고백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해군 대위인 마렉 자비에츠키라고 합니다. 제 임무는 폴란드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군함을 선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군함 건조 기술을 평가하는 일이랍니다. 저는 이번 사연에서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허심탄회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빼고요. 또 폴란드 군대와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히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제 딸 때문이었어요. 제 딸은 열렬한 K-드라마와 K-팝 팬이거든요. 특히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딸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푹 빠졌어요. 제 딸 덕분에 저는 딸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 OST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고 주말이면 딸이 추천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지게 됐죠. 탄탄한 스토리와 감정적인 몰입, 그리고 드라마에 녹아있는 동양적인 문화가 저 같은 서구인에게는 꽤나 흥미로웠어요. 이번 출장의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폴란드는 근래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식 군함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상부에서는 저에게 이 임무를 일임했고 저는 이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준비부터 신중을 기했죠. 덕분에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어쩌면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할 기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폴란드는 발트해의 면에 있어 해상 안보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 증가로 인해서 폴란드 내부에서는 해상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또 폴란드는 나토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집단 방어에 기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의 해군력 증강은 필수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로의 안전은 폴란드 경제에 매우 중요해요. 해군력 강화를 통해 해상 교역로를 보호해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최근 폴란드는 해군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솔직히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조선업이 민간 선박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군함 건조 능력에서는 솔직히 조금 과장된 느낌도 살짝 들더군요. 출장 전에 한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이 최근 친환경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군함 건조에 접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죠. 사실 폴란드는 한국의 K9이나 K2 전차를 사들이면서 육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군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이 그런 기술을 실제로 확인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에는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한국이 보여줄 기술과 시설이 과연 제가 상상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먼 나라로 출장을 가는데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제 커리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하지만 저는 폴란드 해군의 일원으로 어떤 편견도 없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된 기사를 다시 읽으며 이 나라가 보여줄 기술적 잠재력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졌어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폴란드 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손에 든 노트북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시설과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미칼이었어요. 그는 공항의 크기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공항 시설은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다른 부분은 두고 봐야겠지요? 라며 약간의 비아냥을 섞어 말했어요. 짐을 찾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미칼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당황한 듯이 제게 물었어요. 여긴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나요? 오, 신기하네요. 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걸요? 라고 답했어요. 제 딸도 그 정도는 아는데 미칼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니 좀 멍청하게 느껴지더군요. 미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속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도 미칼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도로가 이렇게 잘 정돈돼 있지? 차선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차량 흐름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런 말들을 해대더군요. 그는 속으로 이 멍청아, 도로가 깔끔한데 무슨 이유가 있어? 잘 만들고 잘 관리하니까 깔끔하겠지. 이런 말이 맴돌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이어서 저희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고 프론트 데스크로 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QR코드를 보여주며 간단한 스캔으로 체크인을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장면을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미리 찾아보고 준비를 해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QR코드를 스캔하고 체크인을 끝냈죠. 물론 미칼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줬고요. 옆에 있던 미칼은 한동안 제가 QR코드로 체크인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QR코드 한 번으로 체크인을 한다고요? 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말했죠. 내가 알기론 한국에선 여기서 물건 구입 시 결제를 하거나 시설에 입장할 때 QR코드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라고 설명하자 미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다고요? 와, 호텔 방에 들어온 후에도 미칼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반응이 어쩐지 웃기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에게 어떤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저희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향했어요. 현대중공업은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폴란드 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가 방문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어요. 울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들이 마치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규모와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들은 저의 상상을 넘어서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칼은 입구에서부터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겉모습은 엄청 화려하군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내부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조금 있으니 현대중공업의 담당자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고 곧바로 조선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현대중공업은 상업 선박뿐만 아니라 최신 군함 건조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군함은 얼마 전에 수주받은 칠레 해군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도크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군함이 건조되고 있는 광경을 보니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오더군요. 무수히 많은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놀라울 만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거대한 선체를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모습이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이 협력해서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장면은 제가 여태 본 적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하지만 미칼은 고개를 갸웃하며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확실히 규모는 크네요. 하지만 중국에서 봤던 조선소도 이런 규모는 기본이었습니다. 라고 비꼬듯 말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 작업 환경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미칼은 저를 흘깃 보더니 결국 결과로 말해줘야겠죠. 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어서 현대중공업의 담당자는 우리를 자율주행 선박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기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는 이곳에서는 군함뿐만 아니라 최신식 자율 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차세대 함정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효율성이 최적의 상태로 결합된 결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칼의 비판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규모나 외관이 아닌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힘과 기술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칼은 여전히 정말 대단하다면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죠? 라고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뒤로 하고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견학을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하여 근처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메인 요리로는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회와 찜 요리가 나왔어요. 반짝이는 해산물과 고소한 향에 저는 입맛을 다시며 앉았죠. 미칼은 식당 내부를 둘러보며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한국 음식은 맵고 기름진 게 전부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음식이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살짝 말하더군요. 하지만 해산물찜을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대위님, 이거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네요. 소스도 너무 강하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정말 의외군요. 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좀 민망한지 표정이 어색해지더군요. 저는 웃으며 한식의 매력은 좋아해요. 저도 제 딸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음식을 몇 번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가 너무나 잘 어우러지고 게다가 한국 음식은 모든 음식에 건강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현대중공업 간부 한 분이 정주영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한국 조선업의 기반조차 없던 시절 영국으로 자금을 유치하러 갔던 일화였죠. 정주영 회장님이 한국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16세기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라고 했고 그 자신감에 영국 사람들이 놀라워해서 결국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런 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공장도 기술도 하나 없고 간판만 있는 회사에게 배를 만들 돈을 빌려주는 일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 정주영 회장의 비전과 자신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미칼은 별말이 없었지만 식사를 마치고 저한테만 살짝 말하더군요. 아니, 그 사람 자세히 모르겠지만 혹시 사기꾼 아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미칼의 얼굴에 비웃는 표정이 떠오르더군요. 왜냐면 지금 미칼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줘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중공업, 고 정주영 회장님의 확고한 비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새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만약 나라면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배포는 절대 없었을 거야. 맞아, 절대 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 한국의 조선 산업이 현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배경에는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유수의 한국 기업들이 왜 세계 시장에서 지금처럼 잘 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버는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선구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한국 재벌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저희 일행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밤에 출출하면 먹으려고 간단히 음료나 간식을 사려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편의점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즉석식품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갓 구운 빵과 신선한 과일까지 진열되어 있었죠. 업무차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에까지 다녀봤지만 작은 편의점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체계적으로 구비된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칼도 편의점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이 작은 가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전부 준비되어 있다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미칼이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국 문화의 섬세함에 점점 매료되는 모습을 보니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낮에 보았던 조선소와 한식, 편의점까지 모든 경험을 되짚어봤어요.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정조대왕암 인도식에 참석했어요. 이번 행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한국산 군함에 관심이 있는 많은 나라의 대사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저희의 출장 일정도 여기에 맞춰져 있었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정조대왕암 인도식은 예상보다 훨씬 성대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함선이 우뚝 서 있는 모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한 폴란드 대사와 함께 참석한 우리는 주요 인사들과 나란히 자리했는데 모로코, 칠레, 태국, 페루 등 각국에서 온 정부 인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 더 믿음이 가더군요. 인도식이 시작되자 정조대왕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정조대왕함이 최신 스텔스 기술과 고효율 추진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기함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이 함선은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건조 현장을 방문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말에 주변에서 경탄의 소리가 들렸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미칼은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이어지는 설명에서 정조대왕함의 놀라운 기능과 우수성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요격까지 가능한 이 구축함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공격력까지 겸비한 꿈의 구축함으로 불린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조대왕함은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를 적용해 대공, 대함, 대지, 대잠 등 다목적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통합 소나 체계도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잠수함에 대한 장거리 탐지와 공격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수중 위협까지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저 역시 해군 군사 전력 담당 간부로서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수많은 군함들을 보고 연구해왔지만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춘 군함은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감탄사를 외치고 있는 동안 다시 담당자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을 통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설명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위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그저 군함 인도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조대왕함은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세계 해군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이해는 갔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국 군함이 우수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그 주장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또 모르죠. 미칼이 중국에서 뭔가 받아먹었을지도요. 물론 이건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 군 내부에는 수많은 비리가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폴란드 대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렉 대위, 오늘 본 것들을 폴란드 해군에도 잘 전달해야 할 것 같군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서 탁월한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입니다, 대사님.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 본 것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미칼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인도식 자료집만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굴욕감과 동시에 이제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깨달은 흔적이 엿보였어요. 행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죠. 한국 조선소의 능력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정조대왕함 인도식 행사를 마치고 저희 일행과 폴란드 대사, 그리고 현대중공업 측 폴란드 담당자가 한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간단히 환담을 나누던 중 갑자기 미칼이 입을 열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한국이 상업 조선 분야에서는 뛰어나더라도 군함 건조에서는 중국만큼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편협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네요. 한국 측 담당자는 미칼의 고백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하, 그러셨군요. 편견을 깨고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품질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십 년간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군함 몇 대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자 미칼은 사실 저는 중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했었는데 한국의 군함 건조 시스템은 중국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네요. 한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품질을 관리하는지 직접 보니 아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말하며 머쓱한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며 미칼이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여 주었죠. 미칼, 중요한 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예요. 그러니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번 경험이 폴란드 해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칼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대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기술과 품질을 평가해야겠어요.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토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발전한 걸 보면서 우리 폴란드도 한국을 더 열심히 배워서 한국처럼 훌륭한 국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미칼이 단순히 자신의 오판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본 것들이 그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음을 느꼈어요. 저는 며칠간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철학과 노력은 더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조대왕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군함 건조 능력을 극찬했다고 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조대왕함을 콕 집으면서 정조대왕함의 첨단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조대왕함은 스텔스 기술, 다목적 전투 능력, 그리고 방위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 해군도 이런 혁신적인 함정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도 비슷한 함선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국과의 방위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 산업과 군함에 대하여 이토록 극찬을 하는 걸 보니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며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술력도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제 들었던 정주영 회장의 일화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도전이었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끈기가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불어 이런 성과는 첨단 기술 개발에 매진한 연구자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며 헌신한 근로자들의 노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쓴 연구자들, 그리고 생산 라인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의 헌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진정한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정조대왕함 같은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열정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장을 넘어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칼과의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었고 폴란드 해군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요. 이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업무를 넘어 제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미칼. 하지만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그 품질을 직접 확인하면서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세계 각국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정조대왕함 인도식에 참석한 후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체감하게 되었죠. 조선의 경우에도 한국이 단순한 상업 조선 강국이 아니라 군함 건조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조선업 방위산업이 단순한 기술 1위를 넘어 왜 세계적인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었네요.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응원의 말씀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다른 내용의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